다 끊기는 거거든요. 아쉽지만 현실적인 처리라고 생각해요. 예술 쪽으로 가는 요즘 시각, 사회적인 시각이 AI부터 해서 많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 번에 이게 너무 많이 누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바로 감축한다는 의미가 그 분야에 대한 정부나 그런 지침이 조금 낮게 보는 게 아닌가. 인구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과를 인원 감축을 먼저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줄어드는 건 마음이 아프긴 하죠. 어찌 보면은 이제 계속 미술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점점 이제 학교도 없어지고 네,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고 계속 이제 대학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다니는 학교가 인원 감축을 하고 서서히 이제 예체대가 없어질 수도 있다.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술가를 보조할 수 있는 좋은 도구?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당연히 타격을 입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걸 이용해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앞서 나가지 않을까. 지금은 좀 문제가 된다고 보지만 나중 가면은 좀 우리 약간 예체능들도 그쪽 분야를 좀 쓰임새 있게 쓰면서 좀 공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약간 사진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랑 같은 상황이라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가장 편리한 툴이 생겼고 저희 예술가들은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앞줄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거를 활용해서 자신의 퀄리티나 더 세상에 보여지는 거를 끌어올릴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좀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나 그분들이 가장 타격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여러 방면에서 이제 뭐 AI가 작곡을 하고 뭐 그림도 대신 그려주고 작가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AI가 채워주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키워드를 입력을 해야 작성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도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새로운 도구가 생겼다. 저는 오히려 예술가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성의 시대가 지금도 열리고 있는데 AI라는 걸 도입하게 된다면은 뭐 미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종사하는 그냥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넓어질 거기 때문에 누구나 예술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더 그 AI나 기술들을 동반해서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드는 오히려 좀 더 다양한 개성적인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활용을 잘 하는 사람은 좀 더 앞서 나갈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활용 못하는 사람이나 자기 분야를 얕게 파는 사람들은 AI한테 자리를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술가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미래 가서도 그게 막 사라지거나 AI가 완벽하게 대체를 하지 못한 걸로 AI나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면서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생각 자체를 어떻게 전하느냐를 예술가들이 중점적으로 찾아야 되는 시기가 왔다 생각해요. 물론 예술가들에게 AI가 위협이 되는 존재는 맞는데 그게 이제 예술 쪽에서 상위 한 5%, 10% 정도가 되면은 타격을 저는 그렇게까지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요. 사람이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거랑 AI랑 표현이 좀 다른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인 거라기보다는 전보다 확실히 조금 더 한쪽으로 좀 편향되는 수순이 밟혀질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사적인 이야기, 감정들을 다루는 사람들은 점점 더 본인의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하던지, 아니면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 문제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작가들은 점점 더 그쪽에 편향이 돼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AI가 발전을 해도 그거를 사용하는 줄 알고 잘 다룰 줄 아는 예술가들이 오히려 그 새로운 도구로서 잘 살아남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일자리 같은 게 많이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좀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예술은 AI가 정말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I는 기계일 뿐 사람이 짱이다! 지금은 조금 낯선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추후에는 어떻게 보면 절친이도 될 수 있는 숨어서 동반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술의 동반자라고. 하더라도 안고 가야 하는 엄청 큰 파도입니다. 쓰나미죠, 그냥. 엄청나게 많은 게 갈아엎어질 거고, 그리고 그거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과 오래 가라앉아서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이 나뉘겠죠. 아무래도 저도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서 AI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삶에 어느 정도 유용하긴 하지만 너무 선을 넘어서 들어올 수도 있는 약간 위협이 될 수 있는 계속 얘기했지만 일종의 툴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부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3D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새로운 툴? 사실 잘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저도 AI 쪽으로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3D 쪽이나 그런 걸로 더 공부나 발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AI를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AI가 절대 사람을 잡아먹을 수 없고요. 저희가 AI를 이용해서 멋진 예술을 하는 그 날까지 더 파이팅!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뭐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편리하고. 그거를 이제 방금 인터뷰해주신 내용처럼 기술들이 새로운 게 올라오면서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파생될 거라고 생각하죠. 필요한 걸 만드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돈 벌 일이 있고 그걸로 억만금을 벌어도 예술을 그만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하면 하다 죽고 싶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근데 약간 예술보다는 네. 상업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아 네네네 분이라서 아 예술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통인 것 같아요. 저한테 예술은 소통인 것 같고, 자기 표현의 방식,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작업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소통. 어렵네요. 그 질문은. 일단은 업이죠. 평생 갉아먹고 살아야 될 업이죠. 단지 기계일 뿐. 비켜!
저희가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 생소한 분야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챗 GPT가 나오고 사회에 엄청난 이제 파급 효과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트 매치 매시업, 아트테크라는 이제 아르고 그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인공지능을 작가의 작업을 학습시켜서 대량 이제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실제로 경험을 해봤고, 그러면서 그 기술적 흐름들을 선행적으로 경험해봤다고 할까요? 그런 뒤에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 2016년에 네덜란드에서 넥스트 레브란트라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 이후로 아주 급격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성이 됐었던 것 같고, 보면 대체로 뭐 딥포저, 딥드림, 그리고 겐이나 캔, 그리고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2,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처럼 그 예술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개념을 설정하고 그걸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기감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이런 어떤 그 기술적 진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챗GPT나 이런 새로운 개념까지 결합되면서 그동안에는 인간이 가장 어떤 그 기계적 산물과 대별될 수 있는 지점이 이제 언어적 그 자유로운 구사를 한다던가 뭐 그를 통해서 어떤 그 뭐랄까 창의적인 생각들을 도출하고 또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런 것들에서 자율성을 가졌던 측면들이 급격하게 무너져 간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흐름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고, 또 컴퓨터가 그랬고, 이제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의 그 발명품이 아마 바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바퀴 이후에 혁명적인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고도 많이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에 어떻게 올라탈 것이냐, 혹은 그걸 어떻게 방어해낼 것이냐의 두 가지 이제 방향성이 있을 텐데, 결국은 피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어떤 그 기계적 산물들을 조력자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뭐랄까 예술 활동을 하는 그 기반으로 삼고, 거기서부터 뭔가 출발 지점을 새롭게 제시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미래에 없었던 것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과거의 역사의 경험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진기가 발명됐을 때 너무나 이제 당혹스럽게 생각했던 화가들이 많았고, 어떤 혁명적인 그 기술이 도입될 때는 가치관이 충돌하고 또 그거를 활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혼란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거와 반대급부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사진기가 재현해낼 수 없는 어떤 기능으로서의 추상적인 세계로 간다든가, 그죠? 개념성을 훨씬 더 반영하면서 이제 아방가르드 양식의 컨템포러리 아트로 이렇게 전환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급진적인 형태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진화적인 모습들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부가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탈장르가 가속화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아트매치 매시업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에서는 5 작가의 스타일을 학습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 학습을 시킨 과정에서 생성된 생성 이미지를 작가가 자기 작업을 뭔가 이렇게 인공지능이 개입이 되어서 변형시킨 그 이미지를 보고 뭔가 창작적 영감, 새로운 어떤 그 나의 의도와는 전혀 그 괴리가 있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스파크가 일으켜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이제 처음에 시도를 했었어요. 첫 번째에서는 그거였고, 그리고 그거를 작가님들이 실제 보시고
이제 다른 이제 신작을 또 발표를 하셨던 게 첫 번째 해였어요. 두 번째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거는 그럼 그걸 그렇게 무슨 많은 생성물을 가지고 작가의 작업의 유형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평면이라면 평면화해서 아니면 그거를 인터랙티브 아트, 미디어 아트나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MR, XR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제 미디어 아트로 또 한 번 더 전개해보고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조형 작업까지도 진행해보자 해서 그래서 결국은 작가가 처음에 이제 나는 이제 처음 출발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서양은 평면에서 줄기차게 이제 작업을 했던 것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도입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장르가 스펙트럼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의 어떤 내재되는 의미, 작품에 대한 의미가 조금은 재해석화돼서 그리고 그것이 작가한테 궁극적으로는 작가의 작품의 어떤 소통의 여지를 확장시켜 보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작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장르 파괴, 장르의 혼성 이런 여러 얘기가 있지만 그야말로 이제는 서로 벽처럼 놓여 있었던 인문 계열의 이제 예술 장르와 공학 쪽 장르가 섞이는 거죠. 공학적 차원의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잖아요. 근데 반대로 프로그래밍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예술을 건드렸을 경우에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훨씬 더 이제 창의적 작업을 수행하기가 좋아진 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쪽이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학과 예술 간의 이제 경계가 이제 이미 허물어졌고 오히려 지금은 미술대학에서 철저하게 이제 인공지능이 향후에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으로 나의 방향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공학 분야와 손을 잡고 그 공통 분모를 추출하면서 내가 경험으로 체득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런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간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조금 난해할 수밖에 없겠다. 예. 혹시 챗GPT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다행히 질문 받기 전에 챗GPT를 활용한 예가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번역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어권 정보들을 이제 많이 취하는 입장이잖아요. 전 세계가. 그럴 때 이제 그런 어떤 언어적 장벽이 있을 때 최소한 번역할 때는 좀 디테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얘가 거짓말도 엄청 잘 치고 금액을 상용화를 단계를 지나는데 이게 기업에서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럴 때 여기에서도 이제 빈부격차, 기술을 마치 이제 인터넷망을 국가별로 빠른 속도로 전송받을 수 있으면 속도전에서 유리한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그렇잖아요. 살벌한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정보 세계에서도 누가 더 빨리 양질의 고급 정보를 취할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이 챗GPT라는 건 대단히 혁명적인 거고 여기에서 아마 향후에 직업전선의 향방이나 어떤 사회적 포지션이 결정날 가능성도 대단히 높잖아요. 사라지는 직업들도 되게 많이 나올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항상 저도 두 가지 고민이 있거든요. 이건 피할 수 없으니까 알고는 있어야지 하다 보면 조금 더 이제 발을 깊게 들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바람직한가 했을 때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잘 그린 작품이 있고 좋은 작품이 있는 것처럼 둘이 같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적 그 진화의 지금 시대상이 옳으냐 그르냐 했을 때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는 있어야 되고 최소한도의 도구적 관점에서 다룰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중간 정도는 가야지라는 이제 그런 자기 노력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반대로 예술에는 이게 치명타가 될 텐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우선 궁금한 게 챗GPT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싶죠. 야, 이게 예술이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점령당해 갈 때 마지막에 남는 그 예술의 이렇게 종말 직전에 남아 있는 예술은 뭐가 될까라는 의문이 하나 있고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구성한다면 그런 그 예술의 종말 직전에 남아 있는 그런 내가 알 수 없는 챗GPT가 어쩌면 나보다도 더 지혜롭게 얘기해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전시로 구성하려고 할 때 지원 사격을 좀 해줄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챗GPT를 하면서 너무 이제 그냥 단순한 대화 정도만 이제 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너 나 아니라는 걸 시작하잖아요. 스페이스 블록스에 대한 게 아니니까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저희 어떤 정보를 취합해서 쭉 나오더라고요. 스페이스 블록스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기획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질문을 던졌을 때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도움을 못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과학자가 질문해서 코딩까지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에 대한 합당한 방식으로 얘를 다룰 줄을 몰랐던 거죠. 물론 이제 그타 버전으로 나온 걸 제가 그냥 단순하게 사용했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으나 또 거기에서도 좀 생각이 떠올랐던 게 예를 들어서 그 버전 중에 상용화된 버전 중에 제가 비용을 많이 지불할수록 상당히 고급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자본 시스템에도 여기가 속해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점점 이 사회가 진짜 자기자기 쪼개져서 이게 내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도 이 자본이 모든 게 개입이 되고 그 자본이라는 거 안에서 정보라는 것들도 그 편차가 존재하겠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조금은 좀 불쾌해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챗GPT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구글링을 했을 때는 제가 어떤 검색어를 넣었을 때 일방향적으로 제가 이제 정보를 이렇게 취했던 거에 반면 GPT는 그래도 이제 뭔가 대화형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내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이제 그치만 이 친구가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나는 이 질문을 A라는 질문을 드릴 때 그 C라는 대답을 답변을 할 때도 있고 제각각이잖아요.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학습 데이터셋을 처음에 구축했을 때 첫 때 참 이렇게 언어 소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새삼 느낀 게 지금 이 이야기가 두 분이 그 뭔가 이렇게 수용하는 거가 조금은 다른 결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좀 더 느꼈었죠. 저는 같은 모국어를 쓰니까 나의 이야기가 그대로 전달될 거지만 나의 어떤 그 순간의 어떤 감정과 환경과 미묘한 어떤 변화에 의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왜곡이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경우도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쉽지는 않네라는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 그 소통의 방식 안에서 제가 챗 GPT하고 아직은 이게 원활하지는 않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고 그거를 저희 프로젝트 기획에 이렇게 적용시켜서 뭔가 풀어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고의 생각이라는 건 이제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안에서부터 이제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유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블록스로 들면 이제 대안공간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 원래 뭐 미술관이나 또 이제 상업화랑이나 갤러리와 달리 이제 뭔가 이제 실험적인 아니면 그의 어떤 틈새에 대한 것들을 저희 고민하는 그러기 때문에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도 이제 단연간 이제 퍼블릭 아트를 지내면서 이제 공공이라는 걸 참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발표해 왔었어요. 느끼는 게 그 시스템에 아까 금방 자본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잖아요. 자본 안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정보의 어떤 그 범주가 그것도 되게 편차가 있다라는 거. 저의 생각인 건데 대학이라는 어떤 그런 것조차도 이 자본 시스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뭔가 정말 이렇게 그 도제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장인이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뭐랄까 진짜 내가 배우려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그분이 평생을 일궈놓은 기술을 정말 지루할 정도로 하나씩 배워나가서 그 경험치를 쌓아나가는 것이 어쩌면 더 필요할 텐데 그러하기에는 이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도시 환경 그리고 어떤 자본의 시스템 안에서는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조금 더 그게 뭐랄까 평균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실적을 드러내는 것이 또 한편으로 이게 그 학교라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되돌이켜 보건데 저희도 이 대한공간이 운영하면서 느끼는 게 저희가 지금 운영을 쭉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지원이었어요. 이제 그런 게 그 기획을 통해서 이제 뭐 엄선된 어떤 뭐 평가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꾸준하게 해왔으나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어쨌든 이 자본의 위력이랄까요? 그 힘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최근에 우리 가천예술대학에서도 이제 신진 예비예술인에 대한 기금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 교수님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위기라는 것을 이제 제각기 해석할 수는 있잖아요. 학생들이 바라보는 위기에 대한 것, 온도와 교수님이 생각하는 위기와 또 제3자인 저희가 바라보는 그 위기에 대한 걸 이렇게 그렇게 관찰했을 때 약간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긴 하네요. 뭔가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 자본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제 느낌을 벗어나지 못한 안타깝다. 또 그 안에서 또 나는 어떻게 틈새를 파고들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GPT한테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심화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 제가 유료로 결제하지 않은 이상 그런 고급 정보는 안 줄 것 같아요.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적인 거. 그러니까 감정 중에 희노애락 있잖아요. 희와 노는 인공지능이 이미 학습을 해서, 그러니까 그 학습이라는 게 언어적인 학습.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텍스트 안에서 반응하는 표정 변화나 그런 것들은 학습이 가능한데, 애락은 희노애락에서 그
뭔가 슬픔과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걸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무언가를 작품을 보고 아니면 무슨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과 대화했을 때 나의 과거의 어떤 그 경험과 그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되었을 때, 믹싱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거나 나도 모르는 가슴에 떨림이 발생이 될 텐데 그거를 인공지능하게 하게, 왜냐면 개개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 환경이라는 조건이라는 거는 연수는 그거를 학습시키기는 언젠가는 가능할지 모르나 지금의 어떤 기술로서는 그에 대한 감동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경험치를 모든 거를 그거를 인공지능이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에서 이제 아우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그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디지털 이미지이고 이 디지털 이미지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디지털 생성물을 작가가 보고 그에 대한 어떤 형태 드로잉이나 어떤 그런 느낌만 가지고 다시 나의 작업으로 다시 작업을 하거나 창조를 한다라는 거 안에서 벗어나서 조금만 이걸 조형물로 했을 때 결국 물성이라는 것도 또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결국 인간이 개입할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로는 개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조금 더 섬세하게. 근데 그 개입이라는 거는 나의 그 작가의 본의 어떤 스타일과 그 스타일 안에는 작가가 면면이 쌓아온 어떤 경험치도 같이 이렇게 녹아들면서 그게 어떤 상대방한테 나한테 무언가가 그 힌트처럼 감동적인 코드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인공지능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거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그 예술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이제 창조성하는 그 극단은 이제 그 신의 영역으로도 표현도 하고, 예를 들어 신적인 창조성이 있다고 할 적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이제 뭐 그 물리적으로는 어머님 아버님의 그 생식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근데 그 근원적인 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생겨 먹었지에 대한. 그럴 때 이제 이 궁금증의 어떤 그 극점의 한 꼭지를 창조성이라고 할 때 기계는 되게 반복적인 거고 모듈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적인 것과 반복적인 기계성 사이에 인간의 예술 활동이 놓일 것 같아요. 특히 AI와 연관해서. 그럴 때 과연 인공지능과 대별되는 인공지능 시대 예술의 어떤 그 영역, 활동이 지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뭘까? 그럴 때 결국은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고유성이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만 해도 이 디지털이 향후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중첩되는 어떤 질감을 디지털 세계에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이 진화하면 전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홀로그램 방식으로. 그럴 때 또 질감의 차원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이제 인간의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스펙트럼 같은 거라는 거죠. 파동 같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보이는. 근데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이제 여기에 대한 감수성과 인지 능력과 사회적 그 코드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우리 그 대자연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커다란 어떤 세상의 창조성 안에서 우주의 한 그 미립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럴 때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쭉 끊임없이 이제 예술가들이 진척해왔던 건데, 다만 이제 그런 그 근본적인 고유성에 대한 그 고민은 개인마다 다 다를 거라고요. 그 예술에 대한 규정이 다를 것처럼. 그래서 개인이 잘할 수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특히 들고, 그리고 그 이제 아직까지는 그 디지털화되는 이런 그 물성들이 재작년에 우리가 재작년부터 작가들하고 협업했을 때 많이 등장했던 내용이 인공지능이 대단하긴 하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매끈하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질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딱 한눈에 보면 그게 이제
그 자체로 아우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다른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감이 있고 시공간의 그 다른 형식으로 원래 자연적인 조건으로 뭐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기계적 도움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조건 안에서는 그 안에 풍부한 어떤 그 마티리얼을 포함해서 질감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경험적 세계를 대별해서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지금과 같이 엄청나게 이제 글로벌한 세계가 통일될수록 개인의 경험과 지역적인 조건과 이렇게 특수성들이 더 좀 부각이 되는 그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이 우리가 공략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우리가 거대 자본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이제 시방식과 인식의 차원에 기여한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술은.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생각났는데 떠오르지가 않아서 막 검색을 계속 했었는데 아마 두 분은 아실 거예요. 디트로이트 휴먼 비컴이라는 게임. 아, 네.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고 딸을 통해서 잠깐 유튜브로 이렇게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사이보그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인간하고 같이 이제 공생을 하잖아요. 공존을 하는 어떤 그런 전개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어떤 한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아버지가 작가더라고요. 아버지가 작가고 아들이 뭔가 이게 조금 소위 말해서 망난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작품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게 사이보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수 역할을 쉽게 얘기해서 조수 역할을 해주는 거에서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어쨌든 인간하고 그러니까 부자 간의 이제 갈등 안에서 그 아버지가 거꾸로 위안을 얻는 게 결국 이제 그 로봇인가 사이보그한테 좀 더 위안을 하고 그 사이보그도 그 아버지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주는 위안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걸 인간과 인간끼리나 어떤 부자 간에도 갈등을 하고 있는데 사이보그가 인간의 어떤 그런 내면의 뭔가 불안과 불편함을 이렇게 보듬는 것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거 갑자기 떠오르면서 게임 용어가 갑자기 제목이 뭐였더라고 아직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찾아봤는데 그게 그 게임이 배경이 2038년인가 뭐 그렇게 배경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한테 돌아올 어떤 현실 세계를 게임 형태로 적용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서 또 흥미로웠던 게 작가가 자기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사이보그가 작업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조수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림의 도구들, 재료들을 갖다 주거나 배치해 주거나 그리고 이렇게 불편했을 때 그걸 좀 대신해 주는 그 정도지 그걸 창작을 무식적인 사이보그가 막 해주지는 않았다라는 게 저로서는 좀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사이보그가 이제 진짜 우리한테 현실에서 이렇게 뭔가 진짜 우리랑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세상에 이미 좀 어느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할 수 없는 걸 아까 제가 감동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이 인간의 어떤 창작적, 그러니까 진짜 우리 유전자 속에 내재되는 이 DNA 그리고 이게 경험 그런 것들을 과연 인공지능이 로봇 안에서 어떤 인공지능을 장착해서 그거를 표현하는 데서도 어쨌든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게 어쩌면 너무 인간주의적인 어떤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편협된 생각일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제가 느꼈던 거는 디지털로서밖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 물론 그것도 어느 순간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극복은 되겠으나 지금 현재 제가 경험하고 바라보는 어떤
상황 안에서는 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 그리고 제일 또 중요했던 게 이게 학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던져줬을 때 그 안에서 얘가 계속 진화하면서 스스로 진화하면서 그 방향조차도 결국은 인간의 어떤 그 방향타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어지지 않을까. 조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운명의 어떤 뭐랄까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 비례해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에 들면 조금 더 인간이 뭐랄까 생각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렇게 적용시키거나 했을 때는 분명히 조금 더 우리가 좀 밝은 미래에 대한 것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결국은 인간은 자기가 그 상상하는 대로 흘러왔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 이 미래에도.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인간과 유사해지면 유사해질수록 그에 걸맞는 어떤 급진적인 형식의 예술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굉장한 어떤 그 홀로그램 세상을 포함해서 그 인공지능의 어떤 미래, 디지털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이제 가정을 허구적 상상력 안에서든 실증적으로든 이미 이제 위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계속 그 예술이 가진 어떤 독창성?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장을 하는 건 내 주장이 똑같은 주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동조하는 거고 표 하나 더 구하는 거밖에 아닐 텐데, 예술가들은 결국은 그 차별화 지점은 나의 오감이나 나의 의식, 어떤 대상을 설정해 놓고 그걸 주제를 만들고 그걸 이렇게 나만의 고유한 양식을 통해서 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재가 정말 그야말로 어떤 돌아다니는 뭐 소재든 뭐 물감을 얘기하는 게 됐든 아니면 그 제재의 소재가 됐든 그 소재들을 잘 녹여서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설치가 됐든 뭐 이렇게 개념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 소재를 다루는 것 안에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 과정 속에서 결국은 주제도 만들어지고 문제의식도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누군 이렇게 바라보는, 난 이렇게 보고, 그 부정적이든 뭐 긍정적인 이런 게 아니라 나만의 시각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게 있고, 거기서 얻는 이제 문제의식을 내가 어떤 경험치로 디테일하게 녹여낼 것인가. 근데 이제 이 안에 이제 디지털 세계의 이제 그 문제점은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세상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을 때는 자기 지역에서 대장하면 그만이었죠. 이제는 금방 노출돼 버리잖아요. 핀트레스트가 나오면서 온갖 아이디어들이 다 들어오니까 어지간한 뭐 이렇게 창의적 작업들은 그 안에 다 속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대단한 작가인 줄 알았는데 핀트레스트에 가면은 아이디어 하나에 불과하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못작업을 동영화 전공하다가 못작업을 하게 됐는데, 세계적으로 못작업을 누가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렴하게 뭐 그 캔버스를 목판으로 쓰면서 거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못을 늘려가다가 못작업이 돼버렸는데 재밌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5, 60년대 그 독일의 아주 유명한 그 못작업 했던 작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미디어가 없었으면 내가 모르죠. 어디서 어떤 지역에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 근데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작가가 있구나. 훌륭한데? 그러면서 이제 또 저는 또 그걸 피드백 삼아서 그거와는 다른 또 개별적인 방식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공부는 필수적인데 디지털 세계가 되면 정말 전 세계적인 개념으로 공부를 취할 수밖에, 그럴 때 도움을 주는 게 인공지능이어야 된다라는 거에 국한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은 인간이 풀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을 인공지능에게 매달리게 되면 결국은 나를 이제 그 안에서 녹여내는 만큼 다른 많은 것들이 또 상실될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어찌할 수 없죠. 또 허구가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테니까. 그러니까 계속 틈새를 겨루게 하듯이 이제는 세계를 상대로 독창성을 구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해서도 또 다른 경쟁 겨루기를 해야 되는 이런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미래 세계라는 게.
당신에게 예술이란 무엇인가요? 여기 질문을 당신이 하십니까? 저는 예술이 이게 계속 바뀌었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는 예술이 뭔지 알게 뭐예요. 그냥 좋아서 그린 거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도 안 가고 제 멋대로 살았는데 그 사이에 세상은 계속 서구적인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주도하면서 바뀌어왔고 그 이데올로기가 바뀔 때마다 예술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동양화 전공하면서 들었던 예술의 가치관과 서구적 사고의 이제 예술의 가치관도 많이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예술이 뭐냐라는 질문은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라는 그 질문하고 유사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체로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독창성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거 아니면 뭐 구별될 일이 없으니까. 또 그런가 하면 그 독창성이 나만의 독창성이면 또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 너무 어려운 거라서 이거는. 네. 그래서 딱 요약을 했더니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술은 시대 정신과 자율성 사이에서 독창적인 양식을 만들어내는 자아 실현 놀이. 이런 정도로 정리해봤어요. 어제 이게 질문지가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이렇게 그래서 그 시대 정신이라는 건 금방 설명한 것처럼 그 공통의 어떤 그 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뭐 지구촌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대한민국이라는 걸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예술계라는 어떤 그 이게 뭐 업종이라는 건 업종이고 그 어떤 놀이판이라는 놀이판 그라운드인데 그런 어떤 그 시대성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과 챗GPT가 들어오면서 또 한 번 또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변곡점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또 뭐가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위기의 시대에 뭐가 나오고 영웅도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변곡점을 지나면서 또 이 시대 정신이 바뀌겠지만 적어도 이 시대 정신이라는 큰 틀은 우리가 항시 이제 향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그래서 그 예술은 시대 정신과 또 그 안에서 이제 자율성, 내 마음 속에 그 주체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믿고 있는 가치관이 있을 거고. 그걸 놓치면 예술은 성립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대 정신과 자율성이라는 그 사이에서 독창적인 양식, 그러니까 독자적이어야 되겠죠. 남들과 섞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개발해야 되고, 그게 또, 내 자아 실현을 하는 놀이라고 표현한 거는, 여기 너무 이렇게 회귀하는 법칙성이 개입이 되면 갇히잖아요. 그래서 재미나게 이렇게 풀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놀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작가, 그럼 기획자, 물론 이제 작가이나 기획자이기도 하지만 기획자 입장에서는 이제 창작이라는 것보다 사회하고 관계에 대한 걸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상호작용에 대한 걸 집중하게 되고 저로서는 이제 예술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저의 어떤 삶과 그리고 이 창작자들의 어떤 표현 방식을 결합해서 다중과 어떻게 소통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기획 중에서 블록스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그 소통 방식에서 이게 이제 매개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작업하는 작업들이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게끔 다중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예술적인 표현을 기획 안에서 좀 녹여내려고 했고 작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공감을 다중이라는 거에서는 조금 견해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작가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이 되었더라도 내 작업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거고 기획자 입장에서는 그 다중이라는 어떤 그런 접점에 대한 거를 좀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견해 차이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님도 이 블록스의 기획에 모든 걸 참여하셨고 함께 고민했고
그거를 어떻게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까지도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이 작가님이 이 공공예술 기획에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 이전 단계하고 변화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예술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어떤 내면의 변화도 일으켜줬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소통 방식 안에서의 조금 더 좀 풍부해졌다. 그리고 또 흥미롭게 생각한 거는 그래서 인공지능과 챗GPT 얘기를 막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에콜로지인 거예요. 거꾸로. 그럼 우리가 이 로컬에 대한 이야기, 이 환경적인 이야기, 그리고 1대1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 공감을 하는 거, 그것이 더욱더 소중해진다는 걸 이렇게 반면교사처럼 깨우쳐주는 것 같아요. 역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하나의 어떤 그 자정효과 같은 거 아닐까. 인간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뭔가 기술 진보에서만 막 집중해서 일방향으로 뛰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근데 우리 이거 맞아? 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던. 그래서 어쩌면 예술가들한테 기획자 입장에서 제안하고 싶은 게 그렇게 진짜 무수히 많은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성물이 나오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창작적 영감을 확장하고 그것도 좋구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진짜 그 사람만의 어떤 나올 수 있는 진짜 땀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감동을 전달해 좀 더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에